자신이 낳은 딸을 직접 죽여 권력을 잡은 여인이 있습니다. 친아들까지 독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여성은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가 됐어요. 3,000명의 남자를 궁궐로 불러들였고 손발을 자른 뒤 술독에 담가 죽이는 잔인한 복수를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냉혹했던 여성 권력자 측천무후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남성들만의 세상에서 최고 정점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사용한 치밀한 전략과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624년 중국 산시성의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무사괴는 당나라를 세운 고조 이연을 도와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어요. 덕분에 황제는 무사괴에게 명문가의 딸을 부인으로 맺어주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딸이 바로 훗날의 측천무후입니다. 당시 유명한 관상가가 어린 측천무후를 보고 예언했다고 해요. 이 아이는 용의 눈과 봉황의 목을 가졌습니다. 만약 여자라면 훗날 반드시 제왕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예언이었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측천무후가 다른 여성들과 달랐던 점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은 평생 남성을 따르며 사는 것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측천무후는 역사와 문학, 승마와 음악까지 폭넓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대 소녀들이 누릴 수 없었던 특별한 기회였어요. 그런데 12살이 되던 해에 측천무후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버지 무사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던 아버지가 죽자 전처의 자식들이 후처와 세 자매를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때 측천무후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과 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는 세 딸을 데리고 수도 장안의 친척집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측천무후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14살의 어린 나이에 당태종의 후궁으로 입궁하라는 명을 받게 된 겁니다. 당태종은 혼란했던 중국 대륙의 안정과 번영을 되찾은 위대한 황제였어요. 측천무후는 위세가 대단했던 황제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나라 후궁 제도를 보면 맨 위에 단 한 명의 황후가 있고 그 아래로 정일품 4명의 비와 정의품 9명의 비인이 있었어요. 황제는 공식적으로 100여 명의 후궁을 둘 수 있었습니다. 측천무후는 정오품 제인이라는 낮은 지위로 입궁했어요. 태종은 그녀의 빼어난 미모를 보고 무미, 즉 꽃처럼 아름답다는 뜻의 이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측천무후는 태종의 총애를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태종이 후궁들과 함께 성질이 사나운 말을 보러 갔어요. 아무도 이 말을 길들일 수 없다고 했을 때 측천무후가 나섰습니다. 저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쇠채찍으로 다스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쇠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직접 칼로 목을 베면 됩니다. 14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이 잔인하고 대범한 말에 태종은 크게 놀랐어요. 이후 측천무후는 후궁으로 있었던 12년 동안 단 한 번도 품계가 올라가지 못했고 단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측천무후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어요. 글과 서예, 학문을 열심히 익히면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태종이 당제국을 태평성대로 이끄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며 정치적 식견을 넓혀갔어요. 그런데 측천무후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태종이 40대 후반에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고 후궁들이 돌아가며 병간호를 하게 됐어요. 바로 이때 측천무후는 운명적인 만남을 합니다. 태종의 침소에 병문안을 오던 18세의 태자와 마주친 겁니다. 22살의 측천무후와 18세의 젊은 태자는 자주 마주치면서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측천무후의 총명하고 단호한 성격은 우유부단한 태자에게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태종의 사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은밀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측천무후에게 다음 황제가 될 태자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태종이 죽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나는 듯했어요. 태종의 아들을 낳지 못한 후궁들은 모두 절에 보내져 비구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측천무후 역시 감업사라는 절로 보내졌어요. 화려한 궁중 생활에서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것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측천무후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있었어요. 바로 옛 연인인 고종이었습니다. 태종이 죽은 지 1년이 되던 날 제사를 위해 감업사를 찾은 고종과 측천무후는 극적으로 재회합니다. 고종은 틈만 나면 감업사를 찾아왔고 두 사람은 열렬하게 사랑을 나눴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비구니 신분이었던 측천무후가 황제의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절에서 왕자를 낳은 거죠. 고종은 측천무후를 궁으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명분이 필요했어요. 아무리 황제라도 한때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여성을 데려온다는 것은 큰 반발을 불러올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인물이 측천무후에게 손을 내밉니다. 바로 왕황후였어요. 왕황후는 고종의 정식 황후였지만 고종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소숙비라는 후궁이 고종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왕황후는 영리한 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고종이 사랑하는 여인을 궁에 들인다면 그 여인과 소숙비가 서로 싸우는 사이에 자신이 고종의 애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왕황후는 고종에게 직접 측천무후를 궁으로 데려오자고 권했습니다. 결국 측천무후는 절에서 쫓겨난 지 4년 만인 30살 즈음에 다시 입궁하게 됩니다. 왕황후는 측천무후가 자신의 신복이 되어 소숙비를 몰아내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측천무후는 왕황후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겸손한 말투로 신분을 낮추며 황후의 시중을 들었고 왕황후는 황제 앞에서 여러 차례 측천무후를 칭찬했어요. 그 결과 고종은 소숙비를 냉대하기 시작했고 왕황후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며 기뻐했습니다. 측천무후는 100여 명 중 3등급이나 올라가 정의품 소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이때 측천무후가 가진 강력한 무기가 빛을 발했습니다. 태종의 후궁으로 10년 넘게 배우고 익힌 정치적 지식과 판단력이었어요. 측천무후는 고종의 정치적 조언자로 다가갔고 고종은 점점 그녀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측천무후는 이제 더 높은 자리를 노렸어요. 바로 황후의 자리였습니다. 왕황후는 여우를 쫓으려다 호랑이를 데려온 셈이었어요. 측천무후가 황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측천무후가 딸을 낳았을 때 왕황후가 아기를 보러 왔어요. 왕황후가 나간 직후 측천무후는 어린 아기를 질식시켜 죽였습니다. 고종이 아기를 보러 왔을 때 측천무후는 덮어놓았던 아기의 이불을 들추었어요. 아기가 이미 죽어있는 것을 확인한 고종은 경악했습니다. 측천무후는 통곡하며 왕황후의 죄를 고했어요. 이 소리를 들은 고종은 크게 노하며 왕황후가 시기심 때문에 공주를 죽인 살인범이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측천무후는 이미 환관들을 모두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증언이 측천무후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어요. 고종은 조정의 대신들을 소집해서 왕황후를 폐위하고 측천무후를 새로운 황후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신들은 두 파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찬성파의 한 대신이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줬어요. 이것은 황실 집안일이니 조정의 대신들이 참견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종은 마침내 왕황후를 폐위시켰고 심지어 왕황후가 황제를 독살하려 했다는 거짓 누명까지 씌웠습니다. 소숙비도 같은 죄로 몰아 함께 폐위시켰어요. 두 사람은 별궁에 유폐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655년 측천무후는 드디어 32살의 나이로 황후로 책봉됐어요. 비구니가 되었다가 불과 2년 만에 대제국 당나라의 황후가 된 겁니다. 하지만 측천무후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고종이 유폐된 왕황후와 소숙비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왕황후는 고종에게 애원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서라도 저희를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고종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측천무후의 시녀들이 이 사실을 즉각 보고했습니다. 측천무후는 즉시 보복에 나섰어요. 왕황후와 소숙비에게 곤장 100대를 때린 뒤 두 사람의 손발을 모두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몸통만 남은 상태로 술독에 담가버렸어요. 두 사람은 며칠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왕황후는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였지만 소숙비는 죽으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고 무시, 너는 쥐로 태어나 영원토록 네 목을 물어뜯겠다. 이후 측천무후는 궁궐에서 절대로 고양이를 키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이벌을 제거한 측천무후는
이제 두 번째 목표를 실행했어요. 기존의 태자를 폐위하고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측천무후는 대신들을 움직여 상소를 올리게 했고 결국 4살밖에 안 된 측천무후의 첫째 아들이 태자가 됐어요. 657년부터 측천무후는 당나라 국정에도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약한 고종은 측천무후를 정치적 파트너로 의지했고 당나라 국정은 자연스럽게 측천무후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측천무후는 세 번째 숙청 목표를 정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황후가 되는 것을 반대했던 개국 공신들이었어요. 측천무후는 공신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키거나 반란을 일으켰다고 몰아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대신들을 임명해서 조정을 장악해 갔어요. 이렇게 측천무후는 황후가 된 지 약 4년 만에 궁궐 내에서 자신을 위협하던 세력들을 거의 대부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660년부터 고종의 건강이 크게 악화됐어요. 시력이 나빠지고 중풍으로 팔다리가 마비되어 정사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중병이 든 거예요. 측천무후는 황제가 어전에 나갈 때마다 함께 입장했고 황제가 못 나올 때는 혼자 나와서 정무를 받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라에 이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나라에 2명의 황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측천무후는 고종의 병 이후로 후궁 제도까지 개혁했어요. 원래 100여 명이었던 후궁을 단 6명만 남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측천무후가 실권을 잡은 이후 당나라는 황금기를 맞이했어요. 측천무후는 피해 숙청으로 확실한 황권 강화를 이루면서 당나라 정치를 크게 안정시켰습니다. 기득권 관료들의 세력을 꺾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등용했어요. 측천무후 시대에 당나라는 영토도 크게 넓혔습니다. 주변의 말갈과 돌궐, 거란 등과 싸워 이기고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국경까지 영토를 확장했어요. 당나라 영토가 건국 이후 최대로 확대된 겁니다. 실크로드까지 장악하면서 동서문명 교류도 활성화됐어요. 측천무후는 백성들을 위해 건원 12조라는 국가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세금과 노역을 쥐어주고 농업소를 발간해 전국에 배포했어요. 그 결과 당나라의 곡식 창고는 채워졌고 물가도 잡히면서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더없이 좋아진 거예요. 측천무후가 권력을 잡는 과정은 냉정하고 비정했지만 탁월한 정치 감각과 결단력으로 당나라의 번영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는 측천무후가 통치하던 시기를 당태종의 치세에 버금간다고 높이 평가하며 정관의 치라고 불러요. 그런데 40대 후반이 된 측천무후에게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자신의 큰아들이었어요. 측천무후가 어렸을 때 태자로 앉혔던 큰아들 이홍은 어느덧 어른이 되어 뛰어난 능력으로 대신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강력한 황제로 등극하면 측천무후의 권력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태자가 24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기록에 따르면 측천무후가 직접 아들을 독살했다고 해요. 태자가 죽은 소숙비의 딸들을 불쌍히 여겨 고종에게 혼사를 건의했다가 측천무후의 노여움을 사서 독살당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태자로 앉혔던 아들을 그 사소한 이유만으로 독살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에요. 이후 둘째 아들 이현이 태자가 됐습니다. 둘째는 형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성품까지 좋아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태자가 된 지 5년 만에 측천무후는 둘째 아들을 반역죄로 몰아 폐위시켰습니다. 몇 년 뒤 둘째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측천무후는 셋째 아들을 태자로 책봉했습니다. 형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본 셋째 아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683년 측천무후의 운명을 뒤흔드는 대사건이 발생합니다. 남편 고종이 5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셋째 아들인 이철이 당나라의 네 번째 황제인 중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이 황제가 된 지 단 2달 만에 측천무후는 그를 폐위시키고 멀리 유배 보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 이단을 황제로 앉혔습니다. 측천무후는 막내 아들을 궁궐에 가두어 놓고 외부와 소식조차 주고받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즈음 측천무후는 자신이 직접 황제 자리에 오고 싶다는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황제가 된다는 것은 중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측천무후는 황제 계승을 정당화하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친정인 무씨 가문을 당나라 최고의 집안으로 승격시켰어요. 그러나 측천무후가 황제가 되려는 행보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동안 편을 들었던 신하들마저도 하나 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때 측천무후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684년 9월 양주에서 10만 명의 군대가 모인 대규모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군 지도자는 측천무후를 가족과 황제를 죽인 천하의 악녀라고 비난하는 글을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측천무후는 이미 반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측천무후는 반란군의 3배나 되는 30만 명의 군대를 보내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이후에도 전국에서 반란 음모가 끊이지 않았고 측천무후는 강력한 공포 정치를 펼쳤어요. 측천무후는 밀고 제도를 만들어 반역자를 색출했습니다. 동계라는 밀고함을 만들어 24시간 밀고를 받았어요. 밀고를 한 내용이 마음에 들면 관직을 내렸고 사실이 아니어도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밀고를 접수하고 고문을 집행하는 특별한 관리들을 임명했는데 이들을 흉리라고 불렀어요. 밀고당한 사람들은 비밀 감옥에서 밤낮으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끔찍한 고문이 계속됐어요. 새로운 형벌 기구만 10몇 가지를 발명했고 형벌 방법을 담은 책까지 만들었습니다. 큰 항아리 안에 사람을 넣고 밑에서 불을 태우거나 갈비뼈를 하나씩 뽑아내거나 손톱에를 하나씩 찌르는 방식이었어요. 당나라 황실 족보에 올라있던 주요 가문들이 상당 부분 멸족당할 정도였습니다. 참혹한 숙청이 몇 년씩 이어지자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반란을 꾀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측천무후는 여전히 황제가 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여자가 황제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절실했던 거예요. 바로 이때 한 신하가 강에서 주웠다며 하얀 돌을 가져왔습니다. 그 돌에는 성모가 세상에 나타나 제왕의 업을 길이 번창케 하리라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측천무후의 측근들은 측천무후가 바로 미륵불의 환생이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전국에 많은 절과 불상을 세웠고 특히 낙양의 용문석굴에 세운 대불의 얼굴은 측천무후의 얼굴을 본떠 만들었다고 합니다. 민심이 측천무후 편으로 돌아서면서 문무백관과 수만 명의 백성들이 궁궐 앞에 몰려들어 측천무후에게 황제가 되어달라고 청원했어요. 690년 9월 드디어 측천무후는 67살의 나이로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60세 정도였는데 측천무후는 엄청난 고령에 자신의 꿈을 이룬 거예요. 황제가 된 측천무후는 당나라의 이름을 주나라로 바꿨습니다. 자신의 성씨인 무씨가 고대 주나라 왕족의 후예라는 것을 근거로 정통성을 확보하려 한 거예요. 측천무후는 어떤 황제가 됐을까요? 이미 수십 년간 고종을 대신해 당나라를 이끌었던 측천무후는 황제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해냈어요. 측천무후가 나라를 잘 다스렸던 비결은 파격적인 인재 등용이었습니다. 혈통이나 가문과 관계없이 실력만으로 사람을 뽑아 중요한 관직에 앉혔어요. 과거 시험으로 뽑는 인원을 크게 늘리고 관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재를 추천받았습니다. 측천무후 시기에 과거 시험을 통해 조정에 들어온 관리는 약 630여 명, 재상이 11명으로 이전 시기보다 약 2~3배나 많았어요. 고종 초기인 652년경에 385만 호였던 가구 수가 측천무후 치세인 705년경에는 600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단 50년 사이에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이 시기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측천무후의 다양한 장려 정책 덕분에 농업은 물론 상업과 수공업, 교통이 발달했어요. 측천무후는 공포 정치를 멈추고 흉리들을 제거했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받던 백성들을 복권시켜 민심을 얻었어요.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성군이 되려는 꿈을 꾼 겁니다. 67살의 고령에 황제가 된 측천무후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였어요. 도가의 수련을 하며 몸과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특히 도교의 양생술에 따라 젊은 남자를 가까이 두고 성생활을 하면 젊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측천무후의 첫 번째 남총은 풍소보라는 상인 출신으로 몸이 단단하고 건강했습니다.
측천무후는 그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설회의라는 이름을 내리고 대장군 관직까지 내려줬어요. 측천무후가 71살이 되던 해 20대의 젊은 장혁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얼굴이 연꽃처럼 아름답고 피리와 비파를 신들린 듯이 연주했어요. 측천무후는 이들을 남총으로 삼고 여러 벼슬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잘생긴 남자들을 모으는 전문 관청까지 만들었어요. 이 관청을 공학감이라고 하는데 장혁 형제 중 형을 수장으로 임명해서 각지에서 미소년들을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천하의 남자들은 측천무의 눈에 들기 위해 관청에 들어오고 싶어 했어요. 풍문에 의하면 하룻밤을 함께 보낸 남자가 3,00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나라 남자 황제들은 후궁이 100여 명이 넘었고 현종 때는 궁녀만 4만 명이었어요. 단지 황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 거죠. 측천무후가 남총에 빠질수록 탄탄했던 지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총애를 받던 장혁 형제들이 측천무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측천무후가 나이가 들면서 정사를 두 형제에게 완전히 맡겼다고 합니다. 결국 남총 문제는 측천무후를 위협하는 도구로 작용하게 됐어요. 측천무후가 82세가 되던 705년 중병이 들어 눕게 되자 기회를 노리던 몇몇 재상들이 측천무후의 두 아들을 앞세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의 명분은 간악한 장혁 형제가 반역을 일으켜 그것을 진압한다는 것이었어요. 쿠데타 세력은 장혁 형제의 목을 베어 시신을 내다버린 뒤 측천무후의 처소를 찾아가 황위를 빨리 아들들에게 물려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일평생 권력을 쫓던 측천무후는 이미 손을 쓰기엔 늦었다고 판단하고 자기 손으로 황제에서 폐위시켰던 셋째 아들 이철에게 황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황제가 된 이철은 나라의 이름을 다시 당나라로 바꿨어요. 중국 역사 속 유일하게 여황제가 다스렸던 주나라는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반란 이후 조용히 물러나 궁궐에서 지내던 측천무후는 그해 어느 추운 겨울날 유언을 하나 남기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나를 황제라 칭하지 말고 측천대성황후로 부르라. 왕황후와 소숙비 두 집안과 화를 입은 사람들의 성씨와 관직을 복권하라. 측천무후는 왜 자신을 황제가 아닌 황후로 다시 낮춘 걸까요? 훗날 자신을 둘러싸고 조정에서 피바람이 부는 갈등의 소지를 미리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다스리던 당나라가 아들이 이어받게 될 당나라가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측천무후의 능 앞에는 높이 8m에 달하는 거대한 비석이 세워졌는데 놀랍게도 이 비석에는 아무 글씨도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자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여러 추측이 있는데 첫째는 수많은 목숨뿐 아니라 친자식들까지 죽였다는 게 기록될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추측도 있습니다. 비석에 기록하기에는 업적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비워두었다는 설도 있어요. 측천무후는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로서 잔인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했지만 동시에 탁월한 통치 능력으로 당나라의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권력이 어떻게 획득되고 유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개인의 욕망과 국가의 이익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이에요.